대한민국 부의 상징, 강남. 이곳의 상가 수익률 8%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거대한 합법적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강남 역세권에서 벌어진 기획부도 사건만 수십 건,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가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유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정교합니다. 시행사가 아닌 자본금 1억 원짜리 페이퍼 자회사를 내세워 수익을 보장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자회사가 파산하는 순간 투자자가 맺은 수익보장 계약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도 이 법인 꼬리 자르기 구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뻔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전문가들이 타겟이 됩니다. 여기 30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수백억의 대출을 심사했던 한 전직 지점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퇴직금 3억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강남 한복판,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대로변에 저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제 뒤로는 5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다 만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유리창에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짜리 대출을 결제하던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그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노인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 끝에 손에 쥔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 건물 안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나온 날,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꺼내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혹시라도 예전 부하 직원을 마주칠까 봐서였습니다. 지점장 시절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팀원들과 회식 뒤풀이를 하던 그 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개찰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게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은행에서 살며 사기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대출 서류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 밥벌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충청도 소도시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마감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자정이 넘도록 혼자 남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고 마지막 5년은 서울 중형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지점장 시절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대출 심사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검토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서류를 꾸미는지 질리도록 봐왔습니다. 허위 매출을 부풀린 자영업자, 타인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려던 기획 사기단, 법인 껍데기만 남겨두고 자산을 빼돌리려던 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다고요. 집사람도 고생했으니 둘이 천천히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교 동창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최 씨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친구라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편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밥이나 한 끼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최 씨가 꺼낸 이야기는 강남 역세권 상가 건물 공동 매입이었습니다. 시행사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게 임대를 놓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이미 5천만 원을 넣었다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수익률이 연 8%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 그 정도 판단력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행사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봤고 건물 주변 상권 분석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임대 수익률 8%를 보장한다는 계약서도 읽었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시기였고 강남 역세권이라는 입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 주체가 시행사 본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따로 세운 자회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박혀있던 그 조항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자회사가 흔들리면 보장 계약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구조였는데 30년 경력에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괜찮다는 판단이 그 순간 내려졌습니다.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3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착공 소식은 꽤 빠르게 왔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공사 진행 사진을 보내왔고 최 씨도 가끔 현장에 다녀왔다며 잘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2달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투자가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시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잠시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달 안에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정이 밀리는 건 흔한 일이었고 은행에서도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최 씨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시행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머릿속 한켠에 자회사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자회사 법인 번호로 재무제표를 조회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까지 한 놈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확인 못했냐는 말을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할 것도 아닌데 저는 혼자 그 생각에 막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1달이 지나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에서 이번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 금액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미 3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발을 빼면 그 돈을 통째로 잃는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추가로 넣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행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 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공사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인부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공사 중단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행사 대표 전화번호로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행사 자회사 명의로 설정됐어야 할 근저당 옆에 최 씨 개인 명의의 근저당이 따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넣은 5천만 원이 들어간 시점 이후였습니다. 최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야, 나도 피해자야. 내 돈도 다 들어가 있어. 내가 먼저 넣은 거 담보라도 잡아놓은 거지. 네 돈 빼돌린 게 아니잖아. 30년 지기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보를 먼저 잡아놨다는 건 제 돈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말 뒤에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몫을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행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인이 청산되면 개인 채권자로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근저당을 먼저 설정해 놨으니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후순위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전부가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제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돈도 30년 우정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집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그 시점에 제가 가진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최 씨에게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말끝에 항상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법인이 청산된 이상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요. 시행사 대표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소재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 씨는 소송 서류를 받고 나서야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이므로 배상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친구가 변호사 편지로 답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사라졌고 생활비로 쓰던 예비 자금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다음 달 전세 보증금 이자를 낼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켜서 통장 잔액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43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람은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길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아 월세로 옮겼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짐 상자를 나르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35년 직장 생활, 한 번도 결제를 틀린 적 없던 사람의 노후가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 반지하 월세방에 삽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입니다. 집사람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 동기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댑니다. 나갈 수가 없더군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예전에 제 밑에서 일하던 후배를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배가 저를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점장 시절 그 후배에게 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전부라고, 숫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그날 지하철 안에서 제 귀를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너진 건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오히려 제 눈을 가렸습니다. 내가 보면 다 안다는 자만심이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순간에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계약서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 하나를 흘려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든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노후를 걸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십시오.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클수록 가장 기초적인 것을 건너뛰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노후를 맡기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확인하십시오. 그 한 번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같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소중한 분께 전해주세요.